처음부터 이렇게 띄워주시니 참 너무 좋아 보이겠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번째 강의인 동방의 차라는 강국 바다의 강의를 하게 된 안광택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예. 보통 여러분은 바다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서태지. 예, 바다의 예, 유명하죠. 그거 말고 혹시 또 다르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대조영. 예, 대조영이 한참 대한대상으로 아주 크게 히트를 쳤었죠. 예, 근데 막상 이렇게 바다를 다룬 사극이나 아니면 또 바다를 꿈꾸며 같은 그런 음악이 생각나는데 정작 바다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저는 막연히 떠오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바로 이게 바다 역사 자체도 한 240년 동안밖에 존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있었던 영역 자체가 지금 대부분이 중국 아니면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유적이나 유물이나 사료를 제대로 가서 볼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의 찬란한 강국을 이게 당시 사람들은 해동성국이라 불렀었는데 그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동방의 찬란한 강국을 뜻합니다. 그만큼 바다는 이 7세기부터 10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동북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찬란한 문화를 창조했던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번 강의 자체가 해동성국 바다의 진면모를 다 밝혀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강의를 통해서 바다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바다를 보기 전에 바다가 어떻게 건국되는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668년에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평성을 함락한 당나라군은 아예 고구려 전체 영역뿐만 아니라 한반도까지 다 막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런 것도 있긴 어쨌든 나라가 망하더라도 절대 굳어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왕조는 망했을지언정 전역에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가열치게 벌였습니다. 그 결과 당나라군은 한반도 전체는커녕 고구려 옛 영토도 다 먹지 못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세력을 살펴보면 총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요동반도에서 있었던 고구려 유민 세력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좀 잘 알려져 있는 거긴 하지만 법무장관과 보안승이 주도했던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유민 세력이 되겠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백두산 일대를 근거지로 하고 있었던 대종이 이끌던 세력으로서 여기가 바로 바다를 건국한 주도 세력이라 하겠습니다. 대중상과 대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고구려 영토에서 당나라군을 몰아내는 것 그것만 목표로 삼은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고구려를 부활시키려면 고구려 전체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고구려 전체 백성들을 하나로 뭉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왕으로 옹립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틀어지니까 그게 대중상이 이 세력이 주도해서 하나로 뭉치려는 계획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683년에 대중상이 백두산 일대에서 소국이었던 진국을 설립하게 되고 대중상이 진국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진국 왕이 등극한 이 대중상 같은 경우는 아들이었던 대조영에게 더 많은 고구려 유민들을 조직해 가지고 오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대조영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소지방에 있었던 대도시 영주를 주목했습니다. 왜 영주를 주목했냐면 이 영주에
고구려 유명은 당시 당나라군이 끌고 간 고구려 백성들이 엄청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영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거란족도 있고 그리고 말갈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다양한 이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려 이민을 조직하기도 유리하고 또 당나라에 맞서 싸우고 있어서 거란이나 말갈 같은 그런 이민족의 힘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조영이 이 영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백두산 일대에서 이 영주로 간 대조영은 한 10년 동안 영주에서 살고 있는 고구려 유민들을 조직하면서 그리고 이 거란족이나 말갈족 같은 이민족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민족 중에 하나 그 거란족이 당나라의 횡포에 맞서가지고 항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때 거란족이 항쟁을 일으키니까 때 맞춰서 대조영 역시 지금이야말로 다시 고구려 유민들이 이끌고 백두산 일대 조사가 좋은 기회다라고 봐서 이 거란족의 대규모 항쟁에 함께 동참해서 당나라에 맞서 싸웠고 그 결과 항쟁은 일단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이 영주에서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백두산을 이렇게 길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당나라 조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변방 지역에서 어쨌든 반란이나 약간 토벌군을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토벌군을 이끌고 와서 결국 이 영주를 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거란족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말갈족 지도자는 전부 다 전사하게 되고 그리고 거란족이나 말갈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대조영은 역시도 일정부분 타격이 있죠. 그런데 대조영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를 잃고 흩어질 뻔했던 말갈족까지 자신의 세력으로 끌려들여서 더 강력하게 당나라에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천문명이라는 고리에 군사들을 계속하다가 당나라 추격군 30명이 몰려오니까 이렇게 바로 기습공격을 해서 전국 대멸시키는 천문명 전투를 이긴 것입니다. 이 천문명 전투 이후에 대조영은 무사히 이 백두산 밑으로 갈 수 있었고 근데 가보니까 부항에 있던 대조상이 승하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들이었던 이 대조영은 결국 왕이 오게 되는데 이제 고구려 주민들도 많이 모였다. 거기에다 또 이 오는 과정에서 말갈족들도 함께 규합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큰 나라를 건국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돼서 그리고 698년에 마침내 고구려를 계승한 바레를 건국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쟁점 하나 살펴보셨습니다. 흔히 이 바레 건국 과정이 고구려 유민들과 그리고 말갈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게 바레가 우리 민족의 역사인가? 말갈족의 역사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료를 한번 살펴봅시다. 당시의 바레를 다루는 사료에서는 바레는 고구려의 별종이나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게 별종이나 표현이 그래서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사설에서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고구려 백제는 구의 별종, 그리고 일본은 매덕의 별종.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별종은 동족 국가 내지는 원래 쓰던 국가에서 계승해서 새롭게 태어난 나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당시에 이 바레는 고구려에서 나온 후계 국가였다 하는 것이 사료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바레 주민 구성만 보더라도 말갈보다는 고구려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일단 바레 지도층만 하더라도 한 성씨 중에서 왕족이었던 대씨 그리고 옛날 고구려의 왕족이었던 고씨가 대부분 차지했고 그 이외에도 고구려 때 살고 있었던 그런 다양한 성씨들이 바레 지도층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레 드넓은 바레 영토에는 평야지대에서 마을이 이루고 농사짓고 사는 고구려 주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함께 바다를 건국했던 그 말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숲이나 그 산지대에서 일정한 거침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대다수는 어느 날 러시아 그 시베리아 그 발판과 맞닿은 그런 내륙지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가 적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바다가 말가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역사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잘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 건국한 직후 초기부터 그 고구려의 예산을 되찾기 위한 그런 사업을 활발히 벌였습니다. 그래서 제2대 왕인 구황 때에는 곧바로 전국전쟁이 나서서 그래서 726년은 그 바다 북동 쪽에 오는 흑룡강 일대에서 있었던 말갈 부족 중에 하나의 흑수말갈을 쳐서 복속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당나라의 침입에 맞서서 투쟁을 벌였는데, 당연히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들이 점령했다고 생각했던 그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도망쳐가지고 나라에 세웠으니까 당연히 바다에 입장할 수가 없고 멸망시켜야 될 존재밖에 안 맞죠. 그래서 치려고 하는데 바다 같은 경우는 그 고구려 때는 달리 선제 공격이 오히려 최선의 방어다라는 전략을 내세워서 오히려 당나라를 역공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732년에는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산동반도로 쳐들어가가지고 당나라의 콧대를 꺾어버렸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 733년에는 아예 무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저 멀리까지 와가지고 이 영주를 거쳐서 내륙 깊숙한 거, 그러니까 말리장성 인근, 베이징 인근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당나라군은 크게 타격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 바다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계획을 포기하게 되고 바다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바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살펴봤던 그 요동 지역에 고구려 유민 세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고구려 유민 세력이 소고구려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있는데 바다는 이걸 놓치지 않고 자기의 세력을 복속시켰습니다. 그 결과 바다의 최대 전성기인 9세기에 이르러서는 4만 5천 개의 대규모 연구를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일본바다 끝에서, 그리고 동쪽으로는 연해주, 그리고 남쪽으로는 대동강과 원산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신라와 만났고, 북쪽으로는 군간주 저 멀리까지 대규모 연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 연구는 사실상 고구려의 영역 대부분을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잘 살펴보면 그 옆에 있는 그 당시 바다의 그 대표적인 도시가 있었던 유적들이 사진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중에서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여기 있는 성해통 성도가 있습니다. 이 유적이 바로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바다의 오경 유적으로서, 물론 여기도 지금 국력의 함경 남부 구청군에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통일되면 유일하게 여기는 찾아가서 바다를 연구할 수 있고 또 바다가 어떤 나라였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통일될 때 함께 찾아가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왜 바다가 고구려의 계승국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다 스스로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선포했다는 것을 수 있는데, 이를 잘 보여준 사례가 바다가 일본을 보는 국서가 되겠습니다. 바다는 초기부터 일본에 국서를 보내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무학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옛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부의 풍속을 지냈다라는 것을 드러냈는데, 바로 다음 무광인 그 무당 시기에는 아예 대놓고 우리가 고구려다. 그리고 고려 국왕인 대부가 일본 국왕에게 보냈느니 우리 고구려는 청소년이니까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이렇게 대놓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만천하에 선포해버립니다. 이때만 하도 그냥 계승했다고 나오는데 아예 왕이 바뀌고 나니까 아예 우리가 고구려다.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죠. 딱 이 시기로 보면 아까 봤었던
나라의 치인을 맞서서 선제 타격하던 그런 전쟁이 시기였는데 이때는 대선은 거의 고구려의 영역을 거의 회복하고 그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대놓고 고구려다 이렇게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는 상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군사력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일단 당시 사료를 보더라도 바다 사람들은 꾀가 먹고 용감해서 세 사람을 모이면 포도를 등이 됩니다. 이런 기록도 있고 풀 속에는 활쏘기와 사냥, 말타기를 나누고 여겼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고구려를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구려에서도 그 고문 몇 건을 보면 사냥하는 그림이 많이 나오고 씨름으로 무예를 갈고 닦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그들이 계승했기 때문에 바다 역시도 활쏘기나 사냥을 즐기고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을 타고 공을 차는 스포츠 덕후들을 엄청나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는 그 강력한 기본대도 유명했습니다. 보통 이 기본대는 어디가 유명합니까? 지난 시간에 그 강의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구려의 그 철벽기명이 유명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없이도 그 고구려의 철벽기명과 같은 강력한 기병부대가 유명했는데 그 이전에는 바다의 한 지역이었던 솔빈부에서 무서운 말을 품종의 말을 많이 생산했던 것도 있고 고구려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 말 키우는 노하우나 아니면 그 마구류 제작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기병부대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다의 기병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사료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당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바다가 기병이 강력하던데 한 4만 명의 기병만 좀 빌려오자 이런 걸 검토했다는 사서가 나오는데 그게 어쨌든 분산되긴 했죠. 그걸 보더라도 바다 역시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을 얻고 이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거의 대부분 회복하고 해동성국을 자행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는 그 고구려의 조선부주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 작년에 그 만주에 있는 그 고구려 역사기행에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물론 안 다녀오신 분이 훨씬 많지만 국내성이나 아니면 그 원효선성을 가보면 기본적으로 평시에는 이렇게 마을과 도시를 건설하고 살다가 전쟁이 되면 요 산에 있는 그 산성으로 올라가서 농성하는 그런 이중 성체계를 고구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다도 똑같았습니다. 그 바다의 첫 수도였던 그 동성보다도 평시에는 오는 날 도나 근처에 있는 오동성이라는 데에다가 이렇게 평지성은 구성했는데 전시가 되면 바로 이 동부산으로 올라가지고 요새를 쌓고 방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을 보더라도 바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아니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니까 참 상이 안 서게 되는데 이거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여기 있는 것이 그 바다의 그 상경성에서 발굴된 기호가 되어 있고 여기 옆에 있는 게 고구려 평양성에서 발견된 기호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 보면 어떻습니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색감도 비슷하고 또 문양 형태도 상당히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와 비교해가지고 이 기호를 한번 봅시다. 이 기호는 중국 당나라, 그러니까 당나라의 수도였던 그 장안, 오늘날 그 서안, 거기에서 출토된 그 기호가 되겠는데 한눈에 보더라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이게 외곽에서는 바다가 당나라의 지방 영역이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경우가 많은데 이 이유만 살펴보더라도 바다가 당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국가입니다. 라는 것이 잘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지방 요건이었다면 그냥 이 기와 비슷한 걸 많이 발굴돼야지 굳이 왜 고구려하고 비슷한 기억을 많이 발굴되겠습니까? 이 외에도 금관 장식을 보더라도 이게 바다의 금관 장식인데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 고구려 금관 장식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와 약간 그 비교되는 것으로
백제 부경에서 발굴된 금가루 장식이라든가 그리고 그 유명한 시드라의 그 금가루로 비교해보면 상당히 그 일정 부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 바다가 고구려를 더 많이 계승했는가 이런 게 잘 보이실 겁니다. 이외에도 귀걸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역시나 똑같이 맨 왼쪽에 있는 것이 그 바다의 귀걸이가 되고 고구려 백제 신라승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이 바다과 제일 똑같이 생겼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게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백제나 그 신라의 그 귀걸이하고 이 고구려 귀걸이하고 많이 같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게 고구려의 금귀걸이를 맡은 기술이 백제나 신라에도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 모양은 달라도 그 형태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고구려의 이 귀걸이를 제작하는 기술이 바다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사실상 이 바다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사실상 같은 함 쪽이었다라는 것이 이 유물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온도 유적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바다가 왜 우리 유물 수밖에 없는가 이게 잘 드러납니다. 두 번째 강의나 세 번째 강의 때 온도에 대해서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과학적인 그런 난방 시스템입니까? 바다 역시도 똑같이 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난방 체리 온도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아차산성에서 발굴된 온도 유적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바다 유적에서 발굴된 온도 유적입니다. 이거 비교해서 아까 그 말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해주면 말갈 사람들은 어떻게 추운 겨울을 났을까요? 딱히 그 일정한 거처가 없이 다니기도 했지만 산을 통해서 보더라도 매년 겨울에 추위를 피해서 깊게 땅을 파가지고 그 구덩이 안에서 들어가서 그 겨울을 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그 땅속에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따뜻하긴 하지만 아예 일정한 구역에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체계적인 이런 난방 구조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아니면 원시적으로 그냥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사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갈산들이 그 구덩이를 팠다는 그런 유적이나 유물이 잘 발굴되지 않는 게 바다 유적이 지금 발굴된 것만 보더라도 곳곳에서 이런 온도 유적이 다 발견된 것이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왜 바다가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민족의 역사인가 그렇게 질 수가 없는 이외에도 무덤 구조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게 바다의 3대 국왕인 문왕의 딸이었던 정의공주의 무덤인데 천장을 이렇게 사각형 문을 막려가지고 이렇게 켜켜 있었는데 요 비슷한 구조가 바로 고구려에서는 5년 4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있고 천장을 쌓고 그리고 여기에 또 겹쳐서 쌓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고구려에서는 이 천장을 쌓을 때 약간 땅은 내놓고 하늘 두고다 뭐 이런 그 가치관을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요거를 그대로 바다에 쌓는대로 그대로 개성해가지고 이렇게 쌓았던 것이죠. 이외에도 또 바다 무덤의 대표적인 그 걸제기도로 불리는 그 정효 공주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벽에다가 고구려처럼 화려한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되게 바다 사람들이 고구려의 미적 감각이라든가 기술을 개성해가지고 이런 칠라는 문화를 만들어냈다면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점은 도성 체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발해의 첫 수도였던 중국 돈화시엔 동모산에 있는 성산자 산성 외에 또 다른 발해성이 발견됐다. 인근 벌판에 세워진 오동성이 그것이다. 평지엔 오동성을 쌓고 산에 산성을 쌓아 2개 성을 운영했던 것이다. 이러한 성체제는 전형적인 고구려식이다. 고구려 첫 수도엔 오녀산성과 하고성자가 있고 두 번째 수도엔 국내성과 환도산성,
그리고 평양엔 안학궁과 대성산성이 있다. 모두 평지성과 산성 두 개의 성을 갖추고 있다. 발해는 무덤 양식도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발해의 첫 수도인 성산자 산성 맞은편에 자리한 육정산 고분군. 1949년 정해공주묘가 발견됨으로써 발해 왕실의 무덤으로 밝혀진 곳이다. 정해공주는 발해 3대 왕인 문왕의 둘째 딸이다. 현재 정해공주 묘의 모습은 도록 속 사진과 도면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정해공주 묘는 무덤 바깥길을 따라 점차 지하로 들어가는 반지하식 구조다.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바로 무덤의 천장 부분이다. 천장이 계단 형태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좁아지는 형태다. 고구려 무덤과 비교해보면 그 구조가 똑같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다. 문화의 계승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무덤 양식. 발해 왕실은 무덤 양식까지 고구려를 이어받았던 것이다. 그럼 실제 발해 왕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발해 2대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엔 고구려의 옛 터전을 수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소유하게 됐다고 적고 있고, 그리고 발해 6대 강왕은 스스로 고구려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적고 있다. 왕가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표방한 것이다. 영상 잘 보셨습니다. 발해가 고구려. 예, 그럼 이어서 발해를 해동 성국의 위상을 어떻게 구하셔야 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발해 스스로가 이렇게 천자국을 과시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발해 국왕은 스스로를 대왕 아니면 황상, 서왕 등으로 불렀으면, 그리고 그 밑에는 부왕이나 후왕 아니면 허왕 같은 제도를 두어서 제왕들을 임명하는 그런 체계를 가졌습니다. 흔히 천자도 말하면 맨 위에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해는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제왕을 두고 자신은 스스로 천자를 자행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발해는 전 기간 동안에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독자적인 명을 사용했던 것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자국의 과정뿐만 아니라 도성에도 천자국의 위상을 가감없이 투영했습니다. 발해 전성기의 수도였던 이 상경용천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늘날 옥당강시 일대에 있는데 사각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둘레가 한 11km에 달하고 인구수만 20만 명에 달하는 관할 대도시였던 겁니다. 11km라면 여러분이 혹시 이게 약간 좀 상상이 되십니까? 가만히 안 되신다면 오늘날 조선시대 도성이었던 한양도성의 둘레가 18km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양도성도 이게 둘레길이 없기가 많이 이해하잖아요. 근데 걷다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발해는 그의 주도적으로 엄청난 거대한 대도시를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성으로도 가봅시다. 대놓고 이 발해 왕궁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왕궁 구조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고구려 안학궁보다도 높여놨는데 발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맨 앞에 중간에 맨 앞에 정문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는 정전과 그리고 편전, 그리고 친전을 놓고
그리고 그 옆으로는 벌레각사와 그 동공 두고 그래 정원을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궁 앞으로는 그 황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조정 그 부서들을 그 설치하는 구조를 두었는데 이 구조가 딱 안압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 발해가 내 보물의 계승성자에 드러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본다면 상경 공주를 대표적으로 하는 이 거대한 석등이 되겠습니다. 이 석등 높이가 한 6m에 달하는데 이거 마치 그 전에 있는 그 석탑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단순히 불 밝힌 석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대하게 지음으로써 바데사님의 자신들이 해동 성국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드러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게 바로 이 건물에 있어서 그 지금도 용마로 첫 끝에다가 다는 이 층이가 되겠습니다. 이 층이 높이가 한 87cm가 되는데 상당히 거대한 셈이죠. 물론 이게 안압궁에 있는 그 층 같은 경우는 한 2m나 되고 그리고 신라 황룡사 같은 경우는 한 186cm나 된다고 해서 그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상경공청도에 있었던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로 이 층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터로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 규모가 거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상경공청도 왕궁의 정전은 한 53cm의 너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뒤에 편전경 침전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제2궁전 건물 같은 경우에 무려 92m가 됩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된다면 오늘날 바로 가서 살펴볼 수 있는 경복궁 정경이 너비가 34m 정도가 되고 안압궁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전만 49m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도 이 상경성 이 정전 크기가 엄청나게 거대했다라는 것이 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 크기도 이 미세성을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바데사는 도성을 짓고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동성 곳의 자부심을 아낌없이 수행했던 것입니다. 도성뿐만 아니라 바다는 이 해동성 국의 위상을 정치권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드러냈습니다. 이 당시에 정치권이 넘어간다면 당나라가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시아 전체의 경제는 장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당나라하고도 그렇게 교류를 하지만 한편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이런 경제권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영토가 4억 5천리에서 수많은 종류의 특산물들이 생산됐고 이거를 당나라, 신라, 어란, 일본 등 주변 국가들에게 많이 교육했는데 경제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교통이지 않겠습니다. 길이 잘 통해야지 물품을 운송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총 5개의 교통로를 영토 전역에다가 구축해가지고 이렇게 주변국들과 교육하면서 독자적인 경제권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일본어로 통하는 일본어입니다. 당연히 여기 상경용청구에서 이 동해바다까지 가려면 어쨌든 육로는 가지만 여기서부터는 동해바다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해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아주 넓고 깊은 바다시고 오늘날도 이 넓고 깊은 동해바다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부에다가 망망 대해를 거쳐서 가는 것도 힘들 뿐더러 중간에 파도나 아니면 악천을 만나는 배가 뒤집혀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이 바다하고 일본 간의 교육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바다가 이 원거리 항해를 할 수 있는 튼튼한 배를 구축할 수 있는 뛰어난 조선술과 그리고 원거리 항해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뛰어난 항해술 그리고 바다의 날씨나 아니면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상이나 천문학이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일본도 나를 한 가지 사연 하나 더 보자면 이 바다에서 일본으로 가는 해상도를 한번 제안해 보겠다고 한 수십 년 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떼목을 타고 이 동해바다를 횡단해 보겠다고 몇 번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바다 사람들이 큰 배를 건조해가지고 건너갔다는 생각까지부터 떼목을 타고 가다가 그만 한 번은 배가 잘못돼가지고 전부 다 희생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실패해가지고 그런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동해바다를 건너는 당시 없어서 쉬운 일이 아닌데 바다 사람들이 그걸 해낸다는 것이죠. 바다가 일본의 교육 과정에서 주된 교육부는 이 검문학교 목표였습니다. 고구려 때부터 이미 일어난 특산품이었던 이 검문학교 목표는 주변에 바다 주변에 있었던 당나라나 아니면 거란의 신라 일본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초원교를 통해 저울의 스가까지 퍼졌는데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 남미 목표를 귀중한 명품으로 평가하면서 귀족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재미있는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러시아 크라스키노. 1958년 이곳에서 발해의 성이 발견됐다. 성은 둘레가 1.2km, 내부 면적이 13만 평방미터에 이른다. 발해는 왜 이곳에 이렇게 거대한 성을 건설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다 때문이었다. 동해로 열린 포시에트만에 바로 인접해 있다. 발해 5경 중 하나인 동경에 속한 크라스키노는 발해의 대표적 항구였다. 발해의 배들은 크라스키노에서 출발, 동해를 횡단해 일본으로 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다. 1300년 전 후쿠라항은 동해를 건넌 발해의 배들이 드나들던 일본 측 항구였다. 지금도 후쿠라항엔 발해 사신이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있다. 이 바닷길은 두 나라가 인정하는 일종의 공식 교통로였다. 이 길이 이른바 일본도다. 발해 사신들의 바닷길은 육지로 이어졌다. 당시 수도였던 나라. 일본 천황이 살던 평성궁 유적에 대한 발굴 복원 작업이 수십 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 당시 발해 사신이 일본에서 무엇을 했는지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됐다. 목가는 종이의 대용품이었다. 희미하게 발해의 흔적이 남아있다. 발해사, 즉 발해의 사신과 교역이다. 목간엔 당시 주요 교역품도 쓰여 있다. 그것은 초피, 즉 검은 담비의 가죽이었다. 검은 담비는 중국과 한반도, 시베리아 등에서 사는 족제비과의 동물로 당시엔 그 가죽이 황금에 비유될 정도로 가치가 높았다. 당시 일본에서 초피옷은 부와 권위를 상징했다. 한 번에 7벌씩 겹쳐 입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로 일본 귀족들은 경쟁적으로 초피를 사들였다.
초피의 인기 과열로 국가 재정의 파탄까지 우려되는 상황. 일본 조정은 급기야 법까지 만들어 과소비를 제한했다. 발해는 이처럼 일본도를 비롯해 신라, 당, 거란 등 각국으로 가는 무역로를 확보하고 있었다. 발해로부터 뻗어나가는 5개의 무역로는 곧 동아시아의 네트워크였다. 발해는 무역로를 통해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중심에 섰던 것이다. 해보셨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는 발해의 이 담배 가죽이 일본에서는 맞춰진다. 디올백 같은 경우는 명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발해는 도자기 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는데 이 당시에 한 7세기에서 9세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당나라의 당상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발해에서는 이 당상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삼체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옆에 있는 게 바로 발해에서 발굴된 이 삼체 도자기인데 왜 당상체를 그리고 어떤 곳이 오신 분들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는 왜 단순히 뭔가 좀 낙타, 아랍사민 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좀 더 뭔가 색깔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오묘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이 발해의 삼체가 이 당상체보다 훨씬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그 발해의 대표적인 도자기 유물을 살펴본다면 이 구름 무늬 자비가 있는데 사전을 보면 이게 참 지금 봐서는 이게 마치 뭐 투박한 그런 칠비교 같아 보이지만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당시 당나라에서는 엄청난 걸작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곧 이 역사, 이 기록만 보더라도 반성이나 되면서 투명한 순자색이고 그리고 기천처럼 가벼운데 문양은 아닙니다. 이게 당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평가한 거라니까 그만큼 발해 도자기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해 같은 경우에는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했는데 그 대표적인 걸 살펴보면 바로 이 독자적인 문자를 창조하고 사용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발해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 나오는 토기에서는 여러 가지 발해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 중에서는 이렇게 한자의 한 구슬을 가져다가 만든 글자도 있지만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한자도 아닌 정체불명의 문자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자들을 통해서 발해는 한자가 아닌 독자적인 문자들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는 기록으로 잘 나타났는데 이 앞에서 봤다시피 발해가 당나라에 맞서가지고 선짓하려고 하는 그때 일입니다. 그때 발해군의 사령관이었던 이 장문유가 당나라 조정에 발해의 입장을 담은 국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 발해 문자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당나라 황실에서는 이 글자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유일하게 당나라에서 유명한 시인이었던 이태백만이 이 발해 문자를 해석할 줄 알아가지고 그제서야 뭔 뜻인지 알게 됐다. 이런 재밌는 일화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부터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고 사용해 온 우리 민족이니까 결국엔 이것이 역사가 가고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이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도 흔히 쉽게 익히고 쓰고 있는 이 훈민정 한글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외에도 발해 같은 경우에는 춤이나 외곽도 많이 발전했었는데 특히나 이게 일본으로도 전파되면서 일본에서 이 발해 춤을 고령으로 부르고 발해 음악을 고려 악기로 부르면서 크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왕실에서는 이렇게 연회가 있을 때마다 발해 사람들의 춤을 따라하는 이런 춤사위가 많이 펼쳐졌고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다의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사원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개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 당시에 그 일본 왕실에서 연주되고 펼쳐졌던 그 고려과 그 고려 무대를 다시 재현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태동성국의 위상을 자랑하면서 그 찬란한 문화를 창조했었던 이 발해, 그냥 과연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지는 국가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의 그 삶 속에서 발해의 역사와 문화는 계속 녹아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해의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계승되고 함께 숨쉬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698년에 건국된 지 한 240년 만에 바다는 거단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나 바다 사람들도 고구려를 계승하는 국가인 만큼 절대로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00년 동안이나 그 바다의 옛 영토 전역에서 바다 부흥 운동이 가해지게 벌어졌죠. 이 바다 부흥 운동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그 거란이 동북아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고 고려를 침략했을 때도 상당한 지장을 받아서 그게 실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다는 멸망하고 난 다음에 패전했던 대광을 비롯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동쪽의 나라였던 고려를 망명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고려 같은 경우는 그 바다를 동포로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건너온 주민들이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결국엔 이 고려에 정착한 바다의 사람들은 찬란한 그 바다의 문화를 고려에 전파하는 한편, 그리고 이 고려 거란 전쟁 때도 크게 활약하면서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던 거란 침략자들에게 복수의 임무에 달렸습니다. 그 결과 고려는 거란 침입을 물리치면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세계적으로 이름난 코리아를 이름을 높이면서 찬란한 문화를 펼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바다의 역사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강의 역시도 바다의 위상을 전부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